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 결혼 5년 차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저는 매일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했습니다. 형수님은 밥값도 못하시네요. 시동생까지 대놓고 조롱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 정말 할 말이. 저는 배를 감싸주며 애원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가 뱃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굵은 소금을 제 얼굴에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남편을 불렀지만 그는 끝내 저를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23년 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고급 검은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여자는 조문을 마치더니 상주석 맏며느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시동생이 따지자 여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맏며느리입니다. 23년 만이네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여자 옆에 서 있던 청년이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예요? 제 아들입니다. 고인의 친손자예요. 시댁은 손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23년 전 소금 맞으며 쫓겨난 며느리. 그녀는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걸까요? 그리고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늦은 오후 장례식장 복도에는 국화향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안내판 앞을 지나는 조문객은 드물었고 빈소안은 을씨년스러울 만큼 한산했습니다. 상주석에는 중년의 남자 셋과 여자 하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디인 준혁은 53의 나이가 무색하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그 옆에 앉은 동생 준호는 연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막내인 미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다가도 이내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빈소를 찾는 조문객이 적다 보니 식장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맴돌았습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인맥이 이것밖에 안 됐나? 화환도 몇 개 없네. 준혁이 동생을 흘겨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말자는 생전에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성격 탓에 친척들과도 하나둘 멀어졌고 말년에는 요양병원에서 거의 혼자 지냈죠.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 정장, 그리고 눈에 띄게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 무엇보다 그녀에게서는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사람 특유의 단단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대체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잠시 고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의연하고 담담한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절을 마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상주석 맨 끝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맏며느리가 앉아야 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자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한 사람처럼요.
맏며느리입니다.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23년 만이네요. 그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23년. 그 세월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기되었습니다. 비 오던 날 마당에서 굵은 소금을 맞으며 쫓겨나던 젊은 여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던 남편. 문 앞에서 뒤돌아보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27살의 며느리.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서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불러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니 그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23년 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남자. 어머니의 폭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던 남자. 그가 이제는 백발이 섞인 중년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잠깐, 형수가 여기 왜? 아니,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생전의 날카로운 인상 그대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서연 씨 맞아요? 그때 그 서연 씨?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빈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조문을 온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마당, 어머니가 퍼붓는 소금,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아내의 뒷모습. 그날 이후로 준혁은 서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연락처도 모든 흔적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 시어머니의 빈소에. 준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 어디서?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조문하러 왔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도 분노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키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도요. 서연은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그녀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빈소 입구로 한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의 젊은이였습니다. 청년은 서연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은요? 혹시 서연 씨 아는 분이에요?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고인의 친손자예요. 빈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손자라고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3년 전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 뱃속에 있던 아이입니다.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죠. 준혁은 천천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훤칠한 키,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준혁의 머릿속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22살 때 찍은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미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 역시 청년의 얼굴에서 오빠의 젊은 시절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23년 전에 쫓겨난 형수가 임신 중이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 눈앞에 서 있다니. 청년이 영정사진을 향해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향을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씨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특이한 유전이 있었습니다. 3대에 한 번씩 왼손잡이가 태어나는 것이었죠. 준혁의 할아버지가 왼손잡이였고 준혁 본인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준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휘청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3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23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준호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형수, 아니 서연 씨.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때 임신 중이었다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임신했으면 당연히 말했어야지.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3년 묵은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쫓겨나기 직전에요. 어머니께서 소금을 뿌리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배를 감싸주면서 잠깐만요,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닥치라고. 당장 나가라고. 서연의 눈가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빈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준혁이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나는 정말 몰랐어. 임신한 줄 알았으면 절대로 뭐래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절대로 쫓아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임신하지 않았으면 쫓아내도 괜찮았던 건가요? 준혁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폭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혁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이 지어주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불러주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도윤이라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윤도윤이에요. 제 원래 성을 따랐습니다. 그 말에 준혁은 또 한 번 가슴을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성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23년의 부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리움도 아닌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니?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아버지. 23년 동안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로 살아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아.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듯이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3년 동안 혼자서 키워온 아들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날들. 아이가 아플 때 혼자서 병원을 오가던 날들. 학교에서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받고 돌아온 아이를 안아주던 날들. 그 모든 세월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빈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준호 어디 있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거친 목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구 쪽을 향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3년 전 서연의 나이 27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죠. 신혼의 설렘은 진작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끝없는 눈치와 숨막히는 일상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야 비로소 자신도 밥 한 숟가락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간도 못 맞추면서 밥은 왜 먹어? 걸레질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구석구석 닦으라고 했잖아. 아이고, 이 집에 온 뒤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대꾸를 하면 불똥이 남편에게 튀었고 남편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괴로웠으니까요. 결혼 5년 차 서연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못 낳으면서 밥값은 꼬박꼬박하네.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의 바늘 같은 말이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또다시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죠.
시동생 준호는 시어머니보다 더했습니다. 형수님은 진짜 밥값도 못하네. 형이 불쌍해서 어떡해. 27살의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않은 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수를 조롱하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섰죠. 요즘 세상에 애 못 낳는 게 어디 있어?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해보지 그래.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한 구박뿐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는 점점 기울어갔고 준혁은 매일 지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집안일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여보, 나 힘들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준혁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그 말이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 동안 구박을 받고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그 모든 시간 끝에 드디어 아이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웬 행패야? 거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 위 반찬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해놓은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조차 부족했던 것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시...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5년이야, 5년. 5년 동안 밥만 축내고 자식 하나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야. 서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 정말 할 말이... 내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손에는 굵은 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썩 꺼져. 시어머니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서연에게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서연의 얼굴과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줘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제발.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금을 뿌렸습니다. 꺼지라고 했잖아.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도 들이지 마.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서연은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시누이도 그 누구도 서연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23년 전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서연은 터벅터벅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서연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모 한 사람뿐이었죠. 이모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린 서연을 거두어 키워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서연이 결혼한 뒤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밤중에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이모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고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모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차종이었죠.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이 밤에 이모를 찾아온 손님이 누구란 말인가요? 바로 그때 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백발의 노부인이었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에 손에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죠. 노부인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연이구나.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를 너무 닮았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20회도 넘게 듣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서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사고로 함께 돌아가셨죠. 그래서 서연은 부모님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부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할머니. 서연은 외가 쪽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모에게 물어봐도 늘 말을 흐렸고 어린 서연은 그냥 친척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외할머니요? 저는 외가 쪽에 아무도 안 계신 줄 알았는데요. 노부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을 거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당연해. 노부인이 서연을 이모네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의 눈도 벌겋게 부어 있었죠. 이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정말 제 외할머니예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앉아. 할 이야기가 많아. 서연은 젖은 옷 그대로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고 비를 맞으며 걷고 이제는 처음 보는 외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노부인이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니? 한정이요.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희. 내 하나뿐인 딸이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한성그룹 창업주 한상우 회장의 외동딸이었단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성그룹. 그 이름은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네, 그게 무슨, 내 외할아버지가 한상우 회장이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내, 한옥순이란다. 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노부인, 아니 외할머니 옥순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내 어머니는 23세 집을 나갔어.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 반대요? 그래. 내 아버지 말이야.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이 가난했어. 그때 내 외할아버지는 딸이 고생할까봐 결혼을 반대했단다. 하지만 정희는 끝내 그 사람과 결혼했고 외할아버지는 크게 노하셔서 의절을 선언하셨어.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절이라니. 그렇게까지요? 그래. 외할아버지도 고집이 대단한 분이셨거든.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안 거두셨어. 그렇게 정희는 우리 곁을 떠났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어. 그리고 너를 낳았지.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5살 때 내 부모님이 사고로 떠나셨어. 그 소식을 듣고 외할아버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어. 딸에게 한마디 사과도 못하고 보낸 게 평생의 한이 되셨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모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서연아. 외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3달 전에 돌아가셨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오랜 병환 끝에 편히 눈을 감으셨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부탁하셨단다. 외할머니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외손녀를 찾아라.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어라. 이게 외할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성그룹 지분 38% 내 어머니 몫으로 남겨두셨던 거야. 이제 그게 내 것이란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8%.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서연도 알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서연아. 외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몫이야. 외할아버지가 정희에게 주지 못한 것들이야. 정희가 없으니 내가 받는 게 맞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는 임신 소식에 기뻐했고 저녁에는 시댁에서 쫓겨났고 밤에는 외할머니를 만나 엄청난 유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배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직 태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혹시 너...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임신 중이에요. 오늘 알았어요. 외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외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받을게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받을게요. 저는 오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쫓겨났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킬 거예요.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도와주세요. 외할머니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도 넘게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 어머니를 닮아서 강한 아이니까. 서연은 외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시댁에서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던 27살의 여자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상속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아가야. 엄마가 강해질게.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27살이었고 경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결혼을 했죠. 회사라고는 남편의 작은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잠깐 서류 정리를 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을 서연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죠. 임원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12명의 중년 남성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한상우 회장님 외손녀라고 하셨죠? 전무라는 직함을 단 남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영 경험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실소가 번졌습니다. 임원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죠. 젊은 아가씨가 뭘 알겠어. 주식이나 들고 배당금 받아가시지. 뭐하러 회사에 나오세요? 다른 임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배우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 회사 피가 흐릅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만하게 봤는데 예상과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서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여자가 뭘 하겠어.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밥하고 빨래하던 시간에 이제는 경영 서적을 읽었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 인사관리, 마케팅 전략, 공급망 관리.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것들이었지만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각 부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유동자산 같은 용어들이 외국어처럼 느껴졌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해뒀다가 밤에 찾아보았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자 배가 불러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서 가는 것이 힘들어졌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쉬지 않았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출근한 지 3달째 되던 날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비서에게서 우연히 소식을 듣고 회의실로 달려갔을 때 이미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서연 최대 주주의 경영 능력 부재를 이유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무가 안건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에게는 배당 수익만 보장하고 경영권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에게. 잠깐만요.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룩한 배를 안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예요? 저는 통보도 못 받았는데요. 전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그게 바쁘실 것 같아서 굳이 연락을. 제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서연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테이블 밑으로 숨겼습니다. 방금 경영 능력 부재라고 하셨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서연이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탓이라고 하셨는데 경쟁사는 같은 조건에서 오히려 5% 성장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사 투자건. 3년 전에 승인됐는데 아직도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사회 의사록을 보니 담당 임원이 3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 아닌가요?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결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을 무시하는 임원은 없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출근했고, 매일 질문했고, 매일 더 강해졌으니까요. 출산 예정일 보름 전까지 서연은 회사에 나갔습니다. 결국 회의 도중에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혼자였습니다. 분만실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4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00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서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오물오물 움직이는 입술. 서연은 그 작은 존재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윤아. 서연이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출생신고를 할 때 서연은 자신의 원래 성인 윤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서연 자신은 외가의 성을 따라 한서연으로 개명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찾지 못하도록, 과거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서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깨기 전에 밀린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5시에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6시에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7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서연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한 날도, 처음 말을 뗀 날도 서연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영상을 받아보면서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연을 무시하던 임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서연이 직접 뽑은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매출은 3배로 늘었고
해외 지사도 5개나 생겼죠. 사람들은 서연을 여성 기업인의 롤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언론 인터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사진이 나가는 것도, 이름이 기사에 실리는 것도 피했습니다. 아들 도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빠는 살아있어. 하지만 엄마를 쫓아낸 집안 사람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돌아가셨어.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아빠는 분명히 도윤이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마당, 시어머니가 뿌리는 소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남편,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던 대문 앞. 2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흘렀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습니다. 서연은 어느새 50살이 되었고 아들 도윤은 22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한성그룹은 매출 3조 원을 넘기는 대기업이 되었고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기업인으로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업 행사에서도 대리인을 내세웠고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성그룹 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해 늦가을 서연은 사업차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신규 물류센터 부지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죠. 비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세워줘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23년 전 이 거리를 걸어서 시댁으로 출근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그 동네였습니다. 시댁이 있던 곳.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23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선 곳도 있었고 반대로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았죠. 서연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익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23년 전에도 저 자리에 있었던 곳이었죠.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이 반짝였죠. 돈 많아 보이는 손님이 들어왔으니까요. 혹시 이 근처 매물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이 동네에 아는 분이 살았거든요. 강준혁 씨라고 제조업체 하시던 분인데 혹시 아세요? 중개업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강 사장님요? 알죠.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중개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 집 이야기하면 길어요. 완전히 망했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망했다니요? 강 사장님 회사가 10년 전쯤부터 기울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납품처에서 단가를 자꾸 깎잖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부도가 났죠. 지금은 공장 하나만 간신히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 전 회사가 어렵다며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 그 회사가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동생분은요? 강준호 씨요. 중개업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호 씨요? 그 양반은 더 심해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다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어요. 지금 최상철이라는 브로커한테 쫓기고 있거든요. 최상철이요? 네. 그 사람 이 바닥에서 유명해요. 겉으로는 부동산 브로커인데 실제로는 고리대금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사람들 빚 못 갚으면 집이고 땅이고 다 빼앗아 가죠. 서연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강씨 집안 재산이 그 사람한테 넘어간 게 있어요? 아직은 아닌데 시간 문제예요. 준호 씨가 진 빚 담보로 형네 공장이랑 시댁 건물까지 걸려 있거든요. 몇 달 안에 못 갚으면 다 넘어간대요. 중개업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참 세상일 모르는 거예요. 그 집도 예전에는 잘 나갔거든요. 강 사장님 아버지 때만 해도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지꼴이 됐으니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혹시 그 집이랑 아시는 사이예요? 중개업자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23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안이 망했다는 사실이, 밥값도 못한다고 조롱하던 시동생이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복수를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있으니 복수할 대상조차 없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 묘하게도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전 그 손이 닿았던 곳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서연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준혁에게는 그런 게 없었겠죠. 아내도 떠났고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고 기댈 곳이 없었을 겁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이동할까요? 비서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호텔방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죠. 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죄송한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준혁 씨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위독하다고요? 네.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며칠 못 넘기실 것 같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23년 전 소금을 뿌리며 자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 회장님? 알겠어요. 끊을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2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종을 지킨다?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성그룹에 입사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서연이 철저히 비밀로 했으니까요. 도윤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내 아버지 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에게 아버지는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어쨌는데? 살아계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화를 낼까요? 왜 거짓말했냐고 따질까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대학교 때 알게 됐어. 엄마 원래 이름이 윤서연이었다는 것도, 강준혁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쫓겨났다는 것도.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이유가 있으니까 말 안 하신 거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니.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해서. 괜찮아,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해?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친할머니가 위독하시대. 며칠 못 넘기실 것 같다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가려고? 모르겠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게.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23년이잖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하늘이었을까요?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 집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서연은 곧장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마주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준혁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 검토 명목으로 실사를 나갈 거예요. 제 신분은 한성그룹 투자팀 대리인으로 해주세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평범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준혁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수행원도 최소화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공장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공단에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좁은 길을 따라가니 낡은 건물들 사이로 작은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강준혁 정밀. 녹슨 간판이 햇빛에 바래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녹슨 기계 부품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건물 외벽은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23년 전에도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성그룹에서 오셨다고요? 공장 입구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공장 관리자인 것 같았습니다. 네, 투자 검토차 방문했습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시죠. 관리자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더 심각했습니다. 기계 절반은 멈춰 있었고 돌아가는 기계도 낡아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일하는 직원은 대여섯 명에 불과했죠. 저기 실례지만 직원분들 급여는 제때 지급되고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달째 밀려 있습니다. 사장님도 자기 월급은 한 푼도 안 가져가시면서 직원들 급여라도 맞추려고 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저쪽 비동에서 작업 중이실 거예요.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자를 따라 비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땀에 젖은 머리카락, 기계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남자, 준혁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23년 전에 준혁은 양복을 입고 사장실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기계를 만지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노동자처럼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성그룹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관리자가 불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게다가 서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화장도 무엇보다 눈빛이.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대충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볼품없는 공장이라 투자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23년 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눈빛. 공장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네요. 서연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도 직전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인데 제대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면목이 없죠.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3년 전에도 준혁은 이랬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때는 그 말이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 사람은 정말로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내부 시설 좀 더 둘러봐도 될까요? 그럼요. 편하게 보세요. 서연은 공장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혁은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고 서연은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서연은 공장 뒤편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죠. 낡은 책상, 서류 더미,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들. 서연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액자 중 하나에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여자. 23년 전의 자신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준혁이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23년 동안 이 낡은 사무실 벽에.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호, 오늘이 마지막이야.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장 뒷골목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돈 마련할 수 있어요. 준호가 애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23년 전 형수를 조롱하며 큰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내가 그 말한 게 벌써 3번째야.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번들거리는 양복을 입은 남자. 최상철이었습니다. 이 각서에 도장 찍어. 그러면 한 달 더 줄게. 최상철이 서류를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형네 공장까지 담보로 잡는 거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진 빚이 얼마인데. 최상철이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안 찍으면 오늘 당장 내 집 경매 넘긴다. 선택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23년 전 자신에게 밥값도 못한다고 조롱하던 사람. 형수가 쫓겨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남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찍을게요. 찍으면 되잖아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다시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24살의 자신.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이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걸어두었던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도 쉽지 않았다는 것.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이었습니다. 회장님, 강준혁 씨 모친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빈소는 내일 아침에 차려진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3년 전 자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서연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 장례식장으로.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정체를 밝힌 뒤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미정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그리고 준혁은 서연 앞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준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으려 하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보고 있어요. 망자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준혁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23년 전에는 울면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제발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형? 형수님.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3년 전 밥값도 못한다고 조롱하던 그 입이 지금은 한마디도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랜만이네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그 한마디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서연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나 시동생처럼 직접적으로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아주지도 않았죠. 방관도 가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서연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처음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준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23년치 그리움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복잡했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눈빛에 담겨 있었죠. 저는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친구들 아빠 손잡고 운동회 오는 거 보면서 저는 왜 아빠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아버지를 보니까 미움이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냥 허탈해요.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담담한 말 한마디가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준호, 여기 있었네. 최상철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부하 선옷을 데리고 빈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이 기겁하며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뭐야, 장례식장이네. 아, 내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그래도 빚은 빚이야. 최상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이러면 뭐? 네가 도망 다니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최상철이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제 각서 쓰고도 또 잠수야? 오늘 안에 도장 안 찍으면 진짜 끝이야.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준혁이 동생을 말리려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어딘데 이러는 거요. 어머니 빈소 앞이에요. 빈소가 어쨌어? 죽은 사람은 빚 안 갚아도 되나? 최상철이 준혁을 밀쳤습니다. 당신도 끼어들지 마. 동생 빚 담보로 당신 공장도 걸려 있는 거 알지? 조용히 있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상철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동생이 급하다고 해서 공장을 담보로 내주었는데 이제 그게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일주일만 더. 준호가 애걸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려는 순간 누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최상철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단정한 자태, 돈 있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분들 빚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상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뭐, 당신이? 이 사람들 빚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든요? 원금이 3억이야. 이자까지 하면 5억은 넘지. 당신이 그 돈을 갚겠다고? 최상철이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집안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서는 거야? 괜히 엮이지 말고 빠져. 서연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상철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요?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서연입니다. 빈소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한성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출 3조 원이 넘는 대기업.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중견재벌. 최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성. 그룹? 네. 그리고 저는 이 집안 맏며느리예요. 23년 전에 쫓겨났지만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왔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5억이라고 하셨죠? 서연이 최상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최상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면 원금과 정상 이자를 계산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철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라면 자신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짓눌러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상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례했네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상철 일당이 허겁지겁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빈소 안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서연을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시댁 식구들은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서연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 아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전 형수를 조롱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형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혁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사진 속에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그 한마디에 빈소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3년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서연은 한성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무팀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최상철, 52세, 부동산 브로커 겸 사채업자, 법무팀이 하룻밤 사이에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상철은 겉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고리대금이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었죠. 위조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강준호 씨에게 받아낸 각서가 문제입니다. 원금 3억에 연이자율 40%를 적용했는데 이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한 겁니다. 게다가 담보 설정 과정에서 서류 일부가 위조된 정황도 있고요.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고소할 수 있겠어요? 충분합니다. 불법 고리대금, 사문서 위조, 협박. 3가지 혐의로 고발 가능합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상철을 그냥 돈으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5억을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최상철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이었습니다. 고발 준비하세요. 검찰에 자료 넘기고 필요하면 경찰 수사도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3년 전 비 오던 그날과는 정반대의 날씨였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상철이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곧 고발당할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서연이 도착하자 최상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서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인사치레를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상철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사과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상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상철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우리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안 될까요? 나눠 가지다니요? 강씨 집안 재산 말입니다. 공장이랑 건물, 땅 합치면 시가로 20억은 넘거든요. 제가 받을 빚 5억 빼고 나머지 15억을 회장님이 가져가세요. 저는 빚만 받으면 됩니다. 서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제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그 집안에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23년 전에 쫓겨나셨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 재산 정리하는데 저랑 협력하시면 회장님도 이득이고 저도 이득이죠. 최상철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최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 사장님,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 없어요. 맞아요. 23년 동안 원망도 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최상철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하지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제 문제예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한 짓은 범죄예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회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최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눈빛이 음침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한서연 회장님, 원래 이름이 윤서연이었죠?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23년 전에 강 씨 집안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시어머니한테 소금 맞으면서 내쫓겼다고 하던데. 최상철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언론에 풀면 재밌겠는데요. 대한민국 굴지의 여성 기업인, 알고 보니 쫓겨난 며느리였다. 기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상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때요? 생각 좀 바뀌셨어요? 최상철이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언론에 풀고 싶으면 푸세요. 저는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최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3년 전에 쫓겨난 거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부끄러운 건 저를 쫓아낸 사람들이지 쫓겨난 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님. 서연이 최상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보다 당신 걱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불법 대출 기록이 언론에 풀리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최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일 검찰에서 연락할 거예요. 준비 잘하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최상철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상철은 구속되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 사문서 위조, 협박 혐의였습니다. 서연의 법무팀이 제출한 증거가 결정적이었죠. 최상철이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위조각서들이 모두 무효화되었고 강 씨 집안의 재산도 보전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준호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사무실로 안내받은 준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회장님. 23년 전에 제가 미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수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쫓겨나시는 거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한참 동안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은 밥값도 못하네. 그렇게 조롱하던 27살의 시동생. 그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스스로 속죄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미정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연 씨,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어. 어머니가 그러실 때 나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미정이 서연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미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날 저녁, 준혁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강씨 집안 근처 작은 카페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23년 만에 단둘이 마주 앉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서연 씨,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연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23년 전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체념이 스쳤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로서는 기회를 드릴게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를 필요로 할 거예요. 23년 동안 못해준 것들, 이제라도 해주세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3년의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원망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뒤 서연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 전 자신을 쫓아낸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차피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머물던 요양병원 방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죠.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혁과 준호, 미정이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정리하는 동안 서연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낡은 수첩, 마른 꽃 몇 송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위에 떨리는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죠. 며느리에게.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서연 씨, 뭐 찾았어요?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치자 시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마 영영 읽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미안하다. 그날 내가 배를 감싸지는 것 봤다. 임신한 거 알았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내쫓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소리를 질렀다. 내가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다. 닥치라고. 나가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떠난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밤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다. 비 맞으며 돌아서던 내 뒷모습이. 그런데 나는 끝내 용서를 빌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준혁이한테도 미안하다. 착한 아들 망쳐놓은 게 나다. 내가 그의 아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서연아, 부디 내 아들과 손주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잘못한 건 나다. 다 내 탓이다. 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손주를 안아다오. 한 번도 못 본 손주한테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전해다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때는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너무 오래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미움은 너를 갉아먹을 테니. 미안하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 오말자가.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자신의 임신을 알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쫓아냈다는 것을,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끝내 빌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도.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괜찮아? 도윤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키워온 아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들. 그 아이를 꼭 안고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우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었습니다. 한참 뒤 서연이 도윤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읽어봐. 도윤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도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다 읽고 난 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런데도. 그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준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니의 죽음과 며느리의 귀환, 그리고 처음 만난 아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감당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준혁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그 얼굴을. 도윤아, 나는.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23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자격이 없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준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준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2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원망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3년 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이. 6개월 후 서연은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말자 장학재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시어머니의 이름을 붙였느냐고.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빚을 갚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준혁의 회사는 한성그룹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이제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줄 수 있게 되었죠. 서연과 준혁은 재결합하지 않았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을 중심으로 명절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시어머니의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그 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지 잘 읽었어요.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사시느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합니다, 어머니.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도 놓아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서연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23년 만에 작별 인사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응, 끝났어.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자, 엄마. 아버지가 밥 먹으래.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서연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23년 전 비 오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